날이 그렇다면 5분 안에 죽습니다. 나루토의 선뱃사공 아이가 낯선 선비의 소매자락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곧 떠날 나루배 한 척 배전에는 이미 사람들이 올라대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전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배를 탈 것인가? 이 남노한 아이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이 작은 소동이 온 나라를 뒤흔들 큰일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월라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구비구비 흐르는 큰 강을 낀 나루터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은 위로는 첩첩산 중에서 흘러내려 아래로는 너른 들판을 적시고 그 물길을 따라 온갖 배가 오래 내렸지요. 소금을 실은 배에 곡식을 실은 배에 사람을 건네주는 나루배까지 강은이 마을 사람들의 밥줄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두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12 곁에 걸려 얼굴은 새까맸고 몸은 마른 갈대처럼 가늘었지요. 하지만 그 새까만 얼굴 가운데 박힌 두 눈만은 유난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두메는 아침이면 걷어올린 잠방이 차림으로 맨발로 강가에 나와 늙은 대사공 모래를 도와 사대를 잡았습니다. 모래는 이 나루터에서 40년 넘게 배를 저어온 노인이었지요. 등은 헐처럼 굽고 손은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나뭇껍질 같았지요. 낡은 가대 물 젖은 배잠방이를 걸친 그 모습은 강물과 함께 늙어온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모래에게는 자식도 없고 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매 하나가 겉에 있을 뿐이었지요. 두가 모래의 손에 자한 지도 어느덧 12두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매가 모래의 손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모래도 굳이 아니라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두매가 어디서 왔는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모래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좀 이상해요. 두매가 가물에 손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물살의 결이 어제와 조금 달랐던 것이지요. 위쪽에서 비가 왔나 봐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뭐랄까. 물이 좀 줄었어요. 모래는 사대질을 멈추고 두매를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눈에 언뜻 그늘이 스쳤지요. 두매야, 예, 그런 소리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모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두매는 입을 비죽였습니다. 이 하라덤은 늘 그랬으니까요. 두매가 물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챌 때마다 모래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그 입을 막았습니다. 두매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속에 손을 넣으면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지요. 물살이 바위를 감아 도는 소리, 깊은 곳과 얕은 곳이 다르게 우는 소리, 뱀이 창을 스치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려주는 소리. 두매에게 강물은 그저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야기를 속삭이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재주를 신기해했습니다. 두매야, 오늘 고기가 어디 몰렸는지 좀 봐오. 두매야, 우리 집배가 요새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어디가 탈이 나나 봐줄 수 있겠니? 두매는 가물에 손을 넣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 뒤 척 알아맞혔습니다. 고기대가 몰린 여울목을 짚어주고 배 밑창 어느 반자가 갈라졌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소금 배가 강을 건너려던 참이었지요. 뱃사공이 사대를 막 밀렸는데 두매가 냅다 뛰어와 배전을 붙들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건너면 안 돼요. 오른쪽 밑창에서 물이 울어요. 이 녀석아 멀쩡한 배를 두고 무슨 소리나. 뱃사공은 두매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두매가 하도 매달리는 통에 모시기는 척배를 무트로 끌어올려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오른쪽 밑창 판자 하나가 손톱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강 한복판에 나갔다면 소금과 함께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이었지요. 세상에 이걸 어찌할란 후 뱃사공은 두매의 등을 두드리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는 물귀신이 시였나? 아니야, 물신령이 도와주는 깨지. 하지만 모래만은 달랐습니다. 두매가 그 재주를 뽐낼 때마다 모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강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모래는 둘을 얼른 배 뒤로 숨기고 그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지요. 할아범은 그래요. 다들 좋아하는데 두매가 볼멘 소리를 하면 모래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이다. 재주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수가 있느니라. 내 그 소리 아무데서나 함부로 자랑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두매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것만은 할아범의 잔소리니 여겼지요. 물에 손을 넣으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째서 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면 살렸지. 해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도 두매는 툴거리며 사대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까 손끝에 닿았던 그 물살의 느낌이 자꾸 걸렸습니다. 물이 줄었다. 분명히 줄었다. 위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물길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12살 두매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지요. 해가 뉘어뉘어 기울 무렵 두매는 모래를 따라 강과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흙벽의 집으로인 지붕방이라고는 한 칸뿐인 초라한 집이었지요. 그래도 두매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두매가 손수 심은 물을 한 그루 가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런두빛 잎을 늘어뜨리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였지요. 두매는 그 아래 앉아 사대질에 부르손을 강물에 담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 오는 물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고단함도 잊혔으니까요. 할아범, 오늘은 가물이 참 순해요. 꼭 자장가 부르는 것 같아요. 두매가 나무 아래 제잘거리면 모래는 대고 없이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입과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매의 제잘거림은 늙은 뱃사공의 적적한 살림의 유일한 소리였지요. 두매가 없었다면 모래의 오두막은 강물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무덤 같았을 것입니다. 모래는 아궁이에 불을 짚고 시래기 한 줌을 넣어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두매는 배가 고팠지만 모래가 먼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자기 몫을 반쯤 덜어 두매의 그릇에 부어 주었지요. 할아범은 나는 늙어서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 어서 먹어라. 두매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모래는 늘 자기 밥을 덜어 두매를 먹였으니까요. 두매가 6살 무렵년이 들어온 마을이 굶주릴 때에도 모래는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두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두매는 그 손에서 자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두매에게 모래는 하나뿐인 어버이였지요. 죽을 다 먹은 두매는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범, 나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줘. 나 어디서 왔어요? 모래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노인의 구분 등의 일렁이었지요. 한참 만에 모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에서 왔지. 강물이 너를 내게 데려다 주었느니라. 에이, 그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강에서 와요? 두매는 웃었지만 모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매가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모래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고 또 삼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반다 깊숙이 감춰둔 무언가를 흘끗 돌아볼 뿐이었지요. 그 안에는 두가 강보에 쌓여 왔을 때 함께 있었던 삼배의 조각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길이 굽이치는 모양이 곱게 수호히 낡고 빛바른 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지요. 두매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영영 몰라도 좋겠다고 그렇게 무사히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늙은 뱃사공은 빌고 또 빌었는지도 모릅니다. 두매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모래는 오랜만에 두매를 곁에 앉히고 나직이 일렀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두매아이 할아범이 하는 말 잘 들어 두어라. 할아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귀에 들리는 것만 안다고 여기지. 허나 세상에는 말이다. 아무도 못 듣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두매는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화를 막느니라. 하지만 그런 자는 늘 외롭고 때로는 미움을 받는단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 주지 않으니까 저는 다들 믿어 주는데요.
두메가 배시 웃었습니다. 모래는 그 순진한 얼굴을 물끄러이 바라보다 굳은 살 바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두메는 그저 할아범이 또 어려운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앞날에 어떤 무게로 되돌아올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두메가 잠들자 모래는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았지요.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들려왔지요. 모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12년 전에 어느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마을을 삼키고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지던 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간보에 쌓인 갓난 아이 하나를 건져낸 밤을, 그 소리를 듣는 제주가 결국 그 아이를 살릴지 또 죽일지 모래는 늙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메가 물소리를 알아챌 때마다 그가 사색이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제주와말로 12년 전 한 집안을 몰살로 몰아넣은 화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연인지 어린 두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아이, 그 제주가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이제 곧 닥쳐올 하루가 판가름할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낡은 회색 도포에 허름한 갓을 눌러쓰고 홀로 궁을 빠져나왔지요. 겉모습은 영락 없이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선비였지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되어 있었고 형아한 두 눈은 깊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요즘 마음이 무거웠지요. 온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마다 물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에 댈 물이 마르고 배가 다니던 물길이 얕아지고 어떤 마을에서는 우물까지 말라간다 하였습니다. 하늘은 멀쩡한데 강물만 줄어드니 백성들은 하늘이 노하셨다며 두려워했지요. 참으로 괴해한 일이로다. 임금은 조정 대신들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요. 그 중에서도 도승지 병여는 유독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하, 가뭄이 든 해에는 강물이 주는 법이 옵니다. 하늘의 주화를 어찌 사람이 헤아리겠사옵니까? 심려치 마시옵소서. 병여는 조정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신하였습니다. 나이는 신이 넘었고 기름한 얼굴에 서늘한 눈매를 지녔지요. 짙은 관복의 옥관자를 반드시 하고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로 임금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임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병연의 말이 어쩐지 미흡지 않았지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대신들의 말만 듣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저작거리로 나가 백성의 삶을 살피고 강이 정말 어떤 형편인지 두 눈으로 보리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자맹이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신분을 감추고 몰래 백성 속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임금은 오직 믿을 만한 무관 하나만을 데리고 궁을 나섰습니다. 장원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마흔직한 인상에 짙은 눈썹을 지닌 사내로 임금을 그림자처럼 호위하는 충직한 신하였지요. 상원 역시 허름한 차림으로 번복하고 임금의 먹걸음 뒤를 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을 걸어 강마을에 다 달았습니다. 관원 소문대로였지요. 강가에 나가 보니 물이 흘렀던 자리에 마른 돌바닥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지요. 뱃사공들은 얕아진 물길에 배가 걸려 애를 먹었고 농부들은 마른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 소문이 헛되지 않았사옵니다. 장원이 목소리를 낮추어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굳은 얼굴로 마른 강바닥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이 노탄 것이 아니라머니 물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나? 바로 그것이 임금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임금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임금과 상원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루터를 찾았지요. 마침 건너편으로 가는 나룻배 한 척이 손님을 태우고 있었지요. 대전에는 벌써 67사람이 올라 자리를 잡았고 뱃사공은 사대를 들어 배를 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임금도 뱃을 치르고 배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강가에서 사대질을 하던 한 아이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두메였습니다. 두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손끝에 닿은 물소리가 어느 배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배의 밑창에서 물이 이상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억지로 뚫린 구멍으로 물이 새어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도매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나루배로 뛰어가려다 막배에 오르려는 낯선 선비의 소매자락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면 5분 안에 죽습니다. 임금은 훔친 놀라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색과 막해 그을린 얼굴에 물때 묻은 옷을 걸친 뱃사공 아이였지요. 임금의 눈에는 그저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아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험하구나. 어른의 소매를 함부로 붙들다니 이거 누워라. 임금이 소매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매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주어 붙들며 강물과 배를 번갈아 가리켰지요. 정말이에요. 저 배만 물소리가 달라요. 밑창이 울어요. 강 한복판에 가면 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제발 타지 마세요. 임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물소리가 다르다니 온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이 아이가 실성을 했나? 멀쩡한 배를 두고 어찌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임금 뒤에 섰던 사원이 나서서 도매를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낡은 삿갓을 쓴 늙은 뱃사공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모래였지요. 날이 아이 말을 허루 듣지 마십시오. 모래는 임금 앞에 널 죽이며 사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여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요. 물이 새는 배를 짚어내고 갈라진 밑창을 알아맞히고 이 아이가 타지 말라면 정말로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목숨을 아끼십시오. 늙은 뱃사공의 간절한 얼굴에 임금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다시 도매를 내려다 보았지요. 아이의 새까만 눈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이의 목숨을 걱정하는 순수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지요. 임금은 망설였습니다. 저 배를 탈 것인가? 이 아이의 말을 믿을 것인가? 배에 이미 오른 사람들이 어서 오라 손짓하고 뱃사공은 재촉하는데 남루한 아이 하나가 소매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두매라고 하옵니다. 두매야, 내 눈에는 대체 무엇이 보이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나? 두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거예요. 저 배만 물이 우는 소리가 달라요. 들린다는 말에 임금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물이 온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임금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의 눈빛과 늙은 뱃사공의 간절함이 임금의 발을 자꾸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뱃사공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떠납니다. 더 타실 분 안 계십니까? 임금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쓸모의 뒷걸음질을 쳐서 나루터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만두겠네. 다음 배를 타지. 임금의 말에 상원이 의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조용히 언덕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도매는 그제야 소매를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룻배는 손님들을 태운 채 강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배는 점점 강 한복판으로 나아갔지요. 임금은 언덕 위에서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그저 실없는 거지 아이뿐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우뚱하더니 배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밑창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배는 순식간에 물을 먹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임금은 제 소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매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소매를. 만약 저 배에 올랐다면 지금 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다른 배를 몰아 물에 빠진 이들을 하나씩 건져냈습니다. 크게 다친 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참사가 날 뻔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가라앉은 배를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나절이 지나 사람들은 밧줄을 걸어 가라앉은 배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장어는 무관답게 그 밑창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오래되어 저절로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창한 가운데 누군가 끓이나 송곳 같은 것으로 반자를 얇게 파낸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도록 랄른 나뭇가구로 덮어 놓았는데 물에 불면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뚫리도록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장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배가 강 한복판에서 가라앉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저 상어는 임금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어 아뢰었습니다. 이 배는 저절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손이 다 싸웁니다. 임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라니.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를 노린 지시한 말입니까? 그런데 마침 이 배에 오르려던 사람 중에는 신분을 감춘 임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자맹을 아는 자능궁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요. 그 적은 사람 중 누군가가 이 일을 꾸몄단 말입니까? 임금은 서늘한 단발람 속에서 한 가지 무서운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허를 부를 것이었으니까요. 임금은 다만 그 자국을 눈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두메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메는 가물에 빠진 사람들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가오는 임금을 올려다 보았지요. 임금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 소리가 들리느냐? 두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물은 다르게 울어. 아픈 배는 아프게 울어. 임금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아픈 배는 아프게 운다. 세상 어느 대신도 어느 학자도 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이 남루한 아이의 입에서 임금은 처음으로 강물이 줄어드는 수수께끼를 풀실마리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어째서 가라앉았는지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인지 그날의 임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임금과 상어는 가마을의 낡은 주막에 묵었습니다. 임금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아이의 얼굴과 가라앉던 배와 밑창에 남은 사람의 손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렸기 때문이지요. 장어나 그 아이 말이다. 전하, 물소리를 듣는다 하렸지. 아픈 배는 아프게 온다고 임금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나지 말했습니다. 가물이 줄어드는 까닭을 어쩌면 저 아이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상어는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허나 저나 한낱 뱃사공 아이가 어찌 그런 큰 일을 알겠사옵니까? 그저 물에 밝은 아이뿐이온데 그 한낱 뱃사공 아이가 오늘 과인의 목숨을 구했다. 임금의 말에 상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의 말이 옳았습니다. 조정의 그 어떤 대신도 하지 못한 일을 오늘 저 남노한 아이가 해낸 것이었지요. 내일 다시 그 아이를 만나 보아야 하겠다. 그날 밤 임금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가면 대신들은 여전히 가물이 하늘에 주어라 우길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승지 병여는 늘 부드러운 말로 임금을 안심시키며 이 일을 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임금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의심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루배의 손자국 줄어드는 강물, 마르는 우물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다면 그 실을 준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장어나 조정에서 간물 이야기를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누구였더나 도승지 병연 대감이 옵니다. 늘 하늘에 주어라 하시며 임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무 증거도 없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저 강가의 어린 뱃사공에게 있음을 직감했지요. 이튿날 아침 임금은 다시 강가로 나갔습니다. 두메는 여느 때처럼 모래를 도와 사대질을 하고 있었지요. 임금이 다가가자 두메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그 날이시네요. 무사하셨어요. 그래? 덕분이다.
임금은 두메 곁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두메야, 요즘이 강물이 줄었다고들 하던데 너도 그리느냐? 두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자꾸 줄어. 그런데 날이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나? 물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위쪽에서 누가 물을 가둔 것처럼 뚝 끊겼다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처럼 울어요. 꼭꼭 큰 문을 닫아놓고 조금씩만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임금과 상어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큰 문을 닫아놓고 조금씩만 열어준다. 그것은 곧 누군가 상류에서 물길을 막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늘의 주화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강물을 가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서늘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메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신기한 이야기를 하듯 제잘거릴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저만치서 모래가의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선비들이 두메에게 물에 관해 이것저것 묻는 모습에 모래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래는 불이 나게 달려라 두메를 잡아 그었지요. 두메야 어서 이리 오너라, 손님들이 배를 기다리신다. 하라범 잠깐만요. 이 나리가 물어보시는데 어서 모래는 임금에게 굽신 인사를 하고는 두메를 억지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지요. 늙은 뱃사공이 어찌 저리 겁을 내는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장어나 저 늙은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하구나. 임금의 육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래는 오두막으로 두메를 끌고 와서는 여느 때보다 더 엄한 얼굴로 다그쳤지요. 두메야, 그 물소리 이야기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토록 일렀거늘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느냐. 하라범, 그 나이들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냥 가물이 애 주는지 궁금해하시던데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게야. 모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메는 하라버 이토록 화를 내는 까닭을 알 수 없소리둥절했지요. 모래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이내 힘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까닭을 아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하라범이 그걸 두 눈으로 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메가 물었지만 모래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메를 꼭 끌어안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지요. 두메는 하라범의 품에서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강마을의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지방을 돌아보는 선비 행세를 했지만 실은 둘을 눈여겨보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임금은 두메의 재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물살이 새어 아이는 순식간에 떠내려갔지요. 어른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물살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어 함부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두메가 강물에 손을 넣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물살이 저 바위 뒤로 돌아 들어가요. 아이가 저기 걸려 있을 거예요. 과연 어른들이 그곳으로 가 보니 물에 빠진 아이가 바위 뒤 웅덩이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메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큰 비가 오기도 전에 두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라범, 오늘 밤에 물이 크게 불겠어요. 위쪽 물소리가 사나워졌어요. 배들을 높은 데로 올려두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두메의 말을 따라 배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상류에서 큰 물이 내려와 강이 넘쳤지요. 만약 배를 그대로 두었다면 모두 떠내려 갔을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둘을 미덥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두메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 아이의 재주는 진짜다. 저 아이라머니 가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저 아이야말로의 나라를 뒤흔들 어떤 음모의 실마리를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임금은 모래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중히 뜻을 밝혔지요.
노인장이 아이를 얼마간 내게 맡겨 주시겠소. 도성에 데려가이 아이의 재주를 요인하게 쓰고 싶소이다. 물론 후하게 살해하리다. 모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래는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지요. 아니 됩니다. 난리 아이는 그저 미혹한 뱃사공일 뿐입니다요. 도성 같은 큰 데에 갈 아이가 못 됩니다. 부디 그냥 두고 가십시오. 노인장, 나는 이 아이를 해칠 듯이 죽음도 없소. 오히려 이 아이의 재주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바로 그 재주가 화근입니다요. 모래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차하는 얼굴로 입을 다물었지요. 임금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근이라. 어찌하러 그 재주가 화근이란 말이요. 노인장은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게로군. 모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매를 제 뒤로 감추며 늙은 몸으로 방문을 가로막을 뿐이었지요. 두매는 그런 할아범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범이 애 저토록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할아범, 나 도성에 가고 싶어요. 두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리는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재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무리에 줄어드는지도 알아내고 싶고. 두매야, 할아범, 언제까지 저를 숨기고만 사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모래는 두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가? 간보에 쌓여 간물에 떠내려오던 갓난아이가 이제는 제 뜻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는구나. 모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늙은 뱃사공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지요. 한편 저 멀리 도성에서는 병연이 은밀히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 병연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산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지난번 나루배에 손을 쓴 자였습니다. 이를 그르쳤다 하려느나 병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중보하옵니다. 대감, 미창에 분명 손을 써두었는데 어인 일인지 그자가 배에 오르지 않았사옵니다. 인 뱃사공 아이가 나타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리는 통의 뱃사공 아이 병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에 물소리를 듣는다는 괴이한 아이였사옵니다. 그 아이가 배가 가라앉을 것을 미리 알아채고 병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매가 더욱 가늘어졌지요. 물소리를 듣는 아이라. 12년 전 그가 지워버린 한 집안이 떠올랐습니다. 강줄기를 재고 물길을 다스리던 바로 그 집안 사람들도 물소리를 듣는다 하였지요. 병연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때 그 씨가 남아있단 말인가?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마을에 있어옵니다. 헌데 대감로 머칠린 선비 둘이 그 아이 곁에부터 강물이 어떠니 캐묻고 다닌다 하옵니다. 병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비 둘이라 그중 하나가 혹궁을 빠져나온 그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더욱 성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가물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고 그 곁에 물소리를 듣는 아이까지 붙었으니 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12년간 감춰온 모든 것이 드러날 판이었지요. 그 아이와 선비를 함께 없애라. 병연은 낫지. 그러나 을렇게 멍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소리를 듣는 씨앗은 뿌리째 뽑아야 하느니라. 검은 오세산에는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홀로 남은 병연은 창밖의 마른 달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라의 가물을 쥐락벼락할 무서운 계략이 감춰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계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하나쯤 없애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지요. 그 무렵 임금은이 모든 위험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도매를 도성으로 데려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어린 것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때 임금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매는 보침을 꾸렸지요. 보침이라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집신한 켤레가 전부였지요. 모래는 끝내 반대하지 못하고 대신 도매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도매야, 도성에 가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거라. 정계되거든 저 나리께만 조용히 아뢰어라. 알겠느냐? 할아범,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두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길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모래는이 이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래는 두매를 오래도록 끌어안았다가 겨우 놓아주었지요. 두가 임금과 상원을 따라 길을 나서는데 모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난리 부디 부디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게 하나뿐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늙은 뱃사공을 향해 임금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범여하시오. 노인자니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요 내 반드시 무사히 지키리다. 그렇게 두매는 강마을을 떠나 난생 처음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두매는 임금과 가까워졌습니다. 두매는 임금을 그저 마음씨 좋은 선비 나리로만 알았지요. 임금이 실은이 나라의 지존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금 또한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맹 중이었으니까요. 난리는 어디 사세요? 도성에 산다. 도성에는 임금님도 사시죠. 저는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늘 궁금했어요. 난리는 임금님을 뵌 적 있으세요? 임금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본다. 우와, 정말요? 임금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섭게 생기셨어요. 글쎄다. 무섭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 두매는 임금이 궁에서 일하는 벌 아침쯤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이것저것 물었지요. 임금은 그런 두매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궁에서는 누구도 임금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굴지 못했으니까요. 모두가 임금 앞에서 몸을 조아리고 말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두매는 임금을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했고 임금은 그것이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날이 이거 드세요. 아까 주막 아주머니가 주신 거예요. 두매는 제 몫으로 받은 주먹밥 하나를 임금에게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그 새까만 손을 바라보았지요. 저작거리에 그 누구도 임금에게 제밥을 나눠준 적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주먹밥을 받아 밥을 갈라 다시 두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함께 먹자구나.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임금은 문득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지요. 나이에 그러느나? 나이는 자식이 있으세요?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요. 엉우를 여의고 오래도록 홀로 지내온 터라 궁하는 늘 적적하기만 했습니다. 없다. 그럼 외롭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없거든요.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그래도 할아범이 있어서 안 외로워요. 나이도 누가 곁에 있으면 안 외로울 텐데. 임금은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임금의 외로움을 이렇게 대번에 알아보는구나. 임금은 두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곁에 누가 있으면 외롭지 않지. 그날 이후 임금은 두매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은인에 대한 보답을 넘어 점점 더 깊어져 갔지요. 하지만 임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와 자신 사이에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깊은 인연의 실이 이어져 있음을 며칠을 걸어 마침내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두매는 난생 처음 보는 큰 거리와 높은 기와집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도성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두매는 임금의 소매를 붙들고 둘이 번거렸습니다. 임금은 두매를 우선 상원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궁으로 데려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위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이상 두매를 함부로 궁에 들렸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두매야, 너는 당분간이 집에 머물러라. 장원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나는 볼 일이 있어 며칠 다녀와야 한다. 내 날이 조심히 다녀오세요. 임금은 두매를 상원에게 맡기고 홀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에 든 임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히 정사를 돌보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밑창의 손자국과 강물의 수수께끼를 파헤칠 방도를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원의 집에 머물게 된 도매는 상원과도 차츰 정정이 들었습니다. 상원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도매가 낯선 도성에서 애로워할까 봐 상원은 틈틈이 도매를 데리고 저작거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아저씨, 저건 뭐예요? 저건 몇 장수다. 저건 떡을 파는 것이고 도매는 상원을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것을 물었습니다. 상원은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하나 일러주었지요. 그러다 상원은 문득이 아이에게 정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원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자식을 병으로 잃고 오직 임금을 지키는 일에만 몸을 바쳐왔지요. 그런 그에게 도매의 제잘거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하루는 상원이 도매를 데리고 큰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우물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우물이 말라서 도성 한복판 우물이 말라 버렸다고. 이게 무슨 병고야? 하늘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마른 우물을 들여다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도성 안에서도 가장 물이 좋기로 이름난 우물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도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우물 안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남은 축간 흙의 손끝을 대보았지요. 도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우물 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도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매를 돌아보았지요. 뭐라고? 이 꼬맹이가 무슨 소리야? 물길이 막힌 거예요. 이 우물은 땅속 깊은 물줄기랑 이어져 있는데 그 물줄기가 저 이쪽 어딘가에서 막혔어요.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장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줄기가 위에서 막혔다. 그것은 곧 강물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까닭이 아닙니까? 도성의 우물마저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음모가 이미 도성 코앞까지 뻗쳐 있다는 뜻이었지요. 도매야, 방금 그 말에게는 하지 말 거라. 장원은 얼른 도매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도매는 원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상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입을 다물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도매의 재주가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원의 이웃에 사는 한 노파가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까닭인즉 집 앞 개울물을 떠다 마셨는데 그 뒤로 온 식구가 배앓이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물이 상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매가 그 개울에 손을 담가 보더니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이 물 위쪽에서 뭔가 썩은 게 흘러들었어요. 소리가 탁해요. 이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도매는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며 물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과연 개울상류에 죽은 짐승 한 마리가 빠져 썩고 있었지요. 그것이 물을 더럽혀 아랫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을 건져내고 물기를 키우자 개울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노파의 배앓이도 씻은 듯 나았지요.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가 다 알아누울 뻔했네. 노파는 도매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로 상원이 사는 동네에서도 도매는 신통한 아이로 소문이 났지요.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의 한 부잣집에서 값비싼 옷가락질을 잃어버렸다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나며 애먼 사람들을 다 그치는 통에 죄 없는 이들이 매를 맞을 판이었지요.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두가 집안 우물가에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우물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물살에 부딪는 소리가 나요. 조그마고 동그란 거예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우물을 퍼내보니 정말로 그 바닥에서 잃어버린 옷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씨가 실수로 빠뜨린 것이었지요. 덕분에 애먼아인들은 누명을 벗었고 부잣집 주인은 도매에게 후한 살해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매는 사양했지요. 저는 그저 물소리를 들었을 뿐인 거려. 두멍 쓴 사람들이 풀려났으면 됐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도매의 착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도매는 이렇게 도성에서도 제주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을 구했지요. 도매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주를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마을에서도 도성에서도 도매 제주는 늘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할아버문이 제주가 화근이라 했지만 도매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범은 애 자꾸 제주를 숨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좋은 건데 도매가 묻자 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원 역시 그 까닭을 짐작만 할 뿐 확실히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도매야, 세상에는 말이다. 남을 살리는 제주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단다. 내 할아버지는 아마 그런 자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으셨던 게지. 도매는 그 말을 곱씹었지만 여전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을 살리는 제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지만 도매는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 아프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어는 은밀히 임금에게 이를 아뢰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물길이 위에서 막혔다. 그 아이의 말이 맞다머니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나라의 물줄기를 통째로 소나기에 쥐려하고 있어. 임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가물이 주는 것도 우물이 마르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노린 나루배의 함정도 모두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 실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만 밝혀내머니 모든 수께끼가 풀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준 아이가 바로 도매였지요. 하지만 임금이 미처 모르는 사이 병연의 그림자는 이미 도매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도매를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물의 수수께끼를 풀려면 도매의 제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다만 임금은 도매를 정식으로 궁에 들이는 대신 은밀히 데려와 아무도 모르게 강줄기를 살피게 할 참이었습니다. 도매가 처음으로 궁에 발을 데리던 날 도매는 그 웅장함에 그만 어이 빠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정각과 붉은 기둥과 금빛으로 빛나는 지붕이라니 도매는 자기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지요. 날이 여기가 정말 궁이에요. 나 같은 게 여기 들어와도 돼요. 괜찮다. 내 곁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궁 안을 걷던 도매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쪽 담장 아래 땅에 손을 댔습니다. 날이 여기 땅 속에 물이 흘러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저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임금은 놀랐습니다. 그곳은 궁 안에 옛날에 묻어둔 수로가 지나는 자리였지요. 오래되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던 것을 도매가 손끝 하나로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임금을 모시던 늙은 내의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어찌 땅속 물길까지 안단 말입니까? 저 수로는 선왕 때 묻어둔 것으로 이제는 그 자리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사온데 임금은 도매의 재주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정말로 이 나라 강줄기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겠구나. 임금은 도매를 데리고 궁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나라의 강줄기를 그린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요. 임금은 도매에게 그 지도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도매야, 이건 이 나라의 강줄기를 그린 그림이다. 내가 느낀 대로 물이 어디서 막혔는지 짚어볼 수 있겠느냐? 도매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매는 그를 몰랐고 지도라는 것도 처음 보는 터라 선뜻이 퍼지 못했지요. 그러다 도매가 말했습니다. 나이 저는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에 직접 데려다 주시면 물소리를 듣고 어디서 막혔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도매를 곁에 앉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매는 강마을 이야기며 할아범 이야기며 물소리 이야기를 제잘거렸지요.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리는 참 좋은 분이에요. 궁에 사는 버스라치들은 다 무섭다던데 나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도매가 배시히 웃으며 말하자 임금은 문득이 아이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임금은 그저 도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게는 언제까지나 무섭지 않은 사람이고 싶구나. 그리하여 임금은 며칠 뒤 도매를 데리고 다시 도선박 강가로 나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그 계획은 이미 병연의 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궁 안에도 병연의 사람이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병연은 임금이 앤 뱃사공 아이를 은밀히 궁에 들렸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물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강물의 비밀을 캐고 있다는 것도 병현에게는 건들 수 없는 위협이었지요. 병현은 그 아이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은밀히 사람을 풀어 그 아이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개기했지요. 며칠 뒤 병현 앞에 소름 끼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암. 그 아이는 가마을의 늙은 뱃사공 밑에서 자란 아이데 그 뱃사공이 아이를 강에서 주었다 하옵니다. 12년 전 큰 물이 나던 해에 병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2년 전 큰 물이 나던 해, 그 해에 병현은 물길 조작을 눈치챈 한 집안을 통째로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강줄기를 재고 물을 다스리던 대대로 물소리를 듣는다던 그 집안을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갓난아이 하나가 살아남았단 말인가. 설마 그 집안의 씨가 병현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면 이는 결코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물소리를 듣고 강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날 12년 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드러날 것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임금이 강가로 데려가는 그날 아예 둘 다 함께 묻어버리겠다. 병현은 무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두매를 데리고 강으로 나가는 날 상류의 물막이를 한꺼번에 터뜨려 큰 물을 일으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두매를 물에 휩쓸리게 만들어 사고로 이장할 셈이었지요. 그러면 눈에 가시 같은 임금도 물소리를 듣는 아이도 한꺼번에 없앨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임금은 두매와 상원 그리고 몇몇 호위를 데리고 도선박 강가로 나갔지요. 두매는 오랜만에 강물을 보자 신이 났지요. 두매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러던 두매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지요. 날이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나? 이쪽에서 물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요. 누가 큰 물막이를 잔뜩 하도 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려는 것 같아요. 저 소리는 곧 큰 물이 쏟아진다는 소리예요. 임금과 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상류에서 우르릉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땅이 올리고 강물이 심상치 않게 출렁이기 시작했지요. 모두 피하라. 어서 높은 곳으로 두매가 소리쳤습니다. 임금과 상원, 호위들은 두매의 외침에 급히 강가를 벗어나 언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류에서 엄청난 물길이 성난 짐승처럼 밀려 내려왔지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단가는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겨 버렸지요. 만약 두가 그 소리를 미리 듣지 못했다면 임금과 일행은 모두 그 큰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두매의 재주가 또 한 번 임금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지요. 임금은 언덕 위에서 성난 물길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조화가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을 터뜨렸어. 나를 아니 우리를 노린 것이야. 이제 임금은 확신했습니다. 강물을 순하기에 준 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그 자가 바로 이 모든 음모의 배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가 바로 두매라는 것을 임금은 두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매는 큰 물에 휩쓸릴 뻔한 충격에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임금은 그런 두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매야 무섭지.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이를 밝혀내마. 너를 노린 그 자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두매는 임금의 품에서 겨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라봄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재주가 화가 되는 수가 있다는 말,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재주를 드러내지 말라던 말. 두매는 이제야 그 말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 때문에 나리가 자꾸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물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누가 자꾸 나리를 노리는 거잖아요. 두매의 눈에 눈물이 그럭그럭 맺혔습니다. 임금은 두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두매야. 내 재주 때문이 아니야.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나쁜 것이지. 그것을 알아채는 내가 어찌 잘못이겠느냐. 두매는 임금의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은 시이 가시지 않았지요. 하라범은 지금 간마을에 홀로 있는데 혹여 하라범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두매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이목을 가다듬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가물을 순하기에 준 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그 자가 바로 이 모든 음모의 배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가 바로 두매라는 것을 임금은 두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배우를 밝혀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물리는 병연의 계략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계략마저 물거품이 되자 병연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지요. 병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궁리했습니다. 은밀한 함정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가 물소리를 듣는 한 어떤 함정도 미리 들통이 나 버렸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리를 듣기도 전에 아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 아이의 약점이 무엇이겠느냐. 병연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었지요. 그 아이는 가마을의 늙은 뱃사공을 어버이처럼 따른다 하옵니다. 그 뱃사공이 그 아이의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병연의 입가에 서늘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늙은 이를 미끼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 뱃사공을 잡아들여라. 아이는 제 어버이를 구하겠다고 반드시 제 발로 기어나올 것이다. 그때 둘을 한꺼번에 없애면 그만이야. 참으로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물소리를 듣는 아이를 함정으로 잡을 수 없다면 그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볼모로 삼아 끌어내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병연의 서슬벌 갈끝이 이제 가마을에 홀로 남은 늙은 뱃사공 모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모래는 두매가 무사하기만을 강물에 빌고 또 빌며 텅 빈 오두막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화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지요. 며칠 뒤 가마을에 흉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늙은 뱃사공 모래가 관에 붙잡혀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지요. 나라의 물길을 어지럽힌 죄라 하였지요. 강물이 줄어든 것이 모래가 몰래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연의 순이 당하에서는 그런 억지의 제목도 얼마든지 통했지요. 이 소식은 곧 도성의 두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두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범이 잡혀갔다고. 에요, 우리 할아범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두매는 당장이라도 강마을 달려가려 했습니다. 장원이 급히 두매를 붙들었지요. 두매야, 안 된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 자들이 너를 끌어내려고 내 할아버지를 잡아간 것이야. 지금 내가 가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꼴이다.